한국이 전투기를 뽑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32개국이 한국에 줄을 섰습니다. 42조 엔을 쏟아부은 일본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행기 한 대 못 만들면서 전투기를 9조 원에 완성한 한국. 일본은 같은 기간 50조 엔을 태우고도 설계도면조차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고위 관료가 회의실에서 내뱉은 한마디. 우리가 지킨 것은 자존심이었고 한국이 지킨 것은 시장이었습니다. 32년간 일본 방산을 설계한 남자가 밝힌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본관 지하 2층 특별회의실에 긴급 소집이 걸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48분. 정규 업무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소집이 걸린다는 건 뭔가 터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12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위장비청 간부들, 기술연구본부 책임자들,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파견 나온 기술고문까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류이치, 방위성 장비국 심의관으로 32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도입, 방산 수출 전략, 차세대 무기 체계 기획, 일본의 방위력을 설계하는 자리에서 반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 놓인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42조 3천억 엔.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GCAP,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최신 비용 추정치였습니다. 당초 예상은 18조 엔이었습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2조 3천억 엔이라는 숫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배가 넘게 뛰어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쿠로다 마사이코, 방위장비청 전 기술총괄이자 현재는 방위성 특별고문. 나이는 61였지만 이 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보다 큰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사업부에서 시작해 방위성까지 올라온 사람. 일본 방산업계에서 그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도 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자리에 앉으며 스크린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국이 또 배짱을 부리는군.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몇몇 얼굴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니 자기들도 그래야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문님, 영국 측이 이번에는 분담금 비율 자체를 재협상하자고 합니다. 기존 33대 33대 33 구조를 깨겠다는 뜻입니다. 쿠로다 고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귀찮다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카하시 심의관, 자네는 늘 걱정이 많아. 영국이 빠지겠어? 못 빠지지. 자기들도 6세대가 필요하니까. 시간 끌면서 우리 돈을 더 뜯어내려는 거야. 원래 그런 놈들이야.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쿠로다 고문의 말에 안심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2조 3천억 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하야시, 유타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심의관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GCAP은 6세대입니다. 세계 최첨단이에요. 비용이 좀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야시 유타, 34살, 방위성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한 기획관, 도쿄대 공학부 출신의 미국 MIT에서 석사를 마친 수재였습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항상 남을 깔보는 빛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죠. 저는 대답 대신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야시, 42조 엔이면 일본 연간 방위비의 절반이 넘어. 이걸 한 기종에 쏟아붓는다는 게 당연한 건가? 하야시가 피식 웃었습니다. 6세대니까요.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비용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한 가지 숫자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9조 8천억 원. 한국이 KF-21 보라매를 개발하는데 들인 총 비용이었습니다.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엔, GCAP의 42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4.5세대와 6세대는 다릅니다. 단순 비교는 불공평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2분의 1이라는 격차 앞에서 세대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꺼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42조 3천억 엔. 그 숫자가 경고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례 방산 동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주변국 방산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보통은 미국의 신규 무기 체계나 중국의 군비 증강이 주제였습니다. 그날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분석관이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 확인. 초음속 비행시험에서 마하 1.8 돌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충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였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양산이라. 대단한 것처럼 포장했군. 엔진은 뭐 쓰나? GE의 F414입니다. 쿠로다 고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거봐. 심장도 남의 것을 빌려 쓰는 전투기야. 껍데기만 한국산이지, 속은 전부 미국이야. 그걸 독자 개발이라고 부르는 건 한국식 과대포장이지.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야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KF-21의 주요 재원이 화면에 떴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740km, AESA 레이더 탑재,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확보, 가격은 1대당 약 850억 원. 저는 그 마지막 숫자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850억 원. 일본 엔으로 약 90억 엔. F-35 한 대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가격이 낮다는 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야시가 제 시선을 읽었는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혹시 한국 전투기가 우리 GCAP과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쿠로다 고문이 팔짱을 풀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시장. 타카하시 심의관. 무기는 가전제품이 아니야.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고. 전투기를 사는 나라들은 성능을 봐. 최고 성능. 그게 기준이야. 한국이 싸게 판다고 F-35를 버리고 KF-21을 사겠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해?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쿠로다 고문의 논리에는 반박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방산 시장은 그렇게 돌아갔으니까요. 최고 성능을 가진 미국 무기가 시장을 지배했고 나머지는 그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쿠로다 고문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한국은 한국이야. 기술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DNA에 새겨지는 거라고. 우리는 제로센 전투기부터 시작한 나라야. 한국이 전투기를 좀 만들었다고 우리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건 모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분노인지 불안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머릿속에서 쿠로다 고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DNA에 새겨지는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기술력이 DNA에 새겨지는 거라면 한국은 어떻게 반도체를 장악했을까요? 조선을 장악했을까요? 배터리를 장악했을까요? 그 산업들에서도 처음에는 한국이 뭘 만들어라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GCAP 예산 문제가 급했고 영국과의 협상이 급했습니다. 한국 전투기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42조 대 9조 8천억.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타카하시 게니치,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사업부에서 35년을 일한 엔지니어였습니다. F2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기술진 중 한 명이었죠. 3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책장에 꽂힌 항공역학 교과서들, 벽에 걸린 F2 시험 비행 사진, 그리고 책상 서랍 속 낡은 수첩들. 저는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업무 일지를 수첩에 적는 분이었습니다. 회의 내용, 기술적 문제, 동료들과의 대화. 빼곡한 글씨가 수십 권의 수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F2 개발 시기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측이 또 핵심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블랙박스 부분을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공동개발이라고 했지만 미국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만질 수 있다. 이게 공동개발인가?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로키드 마틴 기술진이 우리 설계안을 보고 웃었다. 자기들 방식대로 고치라고 했다. 반박했더니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그들의 방식으로 갔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사기가 바닥이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글씨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가진 일본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줄의 코드도 바꿀 수 없었던 현실. 더 뒤쪽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페이지들과 달리 붉은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검은색 펜만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붉은 펜을 쓰셨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T-50을 만들었다. 세계가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미국의 손을 빌렸다. 출발선이 달랐다.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글씨가 더 굵었습니다. 힘을 줘서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지켜봐라.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저는 수첩을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글을 쓴 시점은 한국이 T-50 초음속 훈련기를 처음 날렸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 방산업계에서 한국은 웃음거리에 가까웠습니다. 훈련기 하나 만들고 자랑하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보셨던 겁니다. 미국의 기술을 빌려서 만드는 것과 처음부터 자기 기술로 만드는 것의 차이를. 빌린 기술은 언제든 돌려줘야 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접근이 차단됩니다. 하지만 자기 기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F2는 성능 좋은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기술 이전을 제한한 탓에 일본은 F2를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자국 방위용으로만 써야 했죠. 수조 엔을 들여 개발한 전투기가 일본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T-50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개발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에 팔렸습니다. 작은 훈련기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적 차이를 아버지는 간파하셨던 겁니다. 서재를 나오려는데 수첩 마지막 페이지 안쪽에 접힌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류이치에게 내가 이 수첩을 볼 때쯤이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다. 가장 빠르게 배우는 나라가 이긴다. 우리가 그걸 잊은 순간 이미 늦을 수 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그 특유의 어조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쿄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배우는 나라가 이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정보 보고, KF-21 관련 중동 다수 국가 접촉 움직임 포착, UAE 실무 협상 진입 확인, 사우디 비공식 채널 가동.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쿠로다 고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어 DNA에 새겨지는 거라고.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왔습니다. 한국을 지켜봐라.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둘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때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UAE가 한국에 접촉했다. 사우디도 비공식 채널을 가동했다. 이 두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늘 미국에서 F-15나 F-16, 최근에는 F-35를 도입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 한국 전투기에 중동이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제가 32년 경력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담당 분석관을 불러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중동 쪽 구체적인 접촉 내용이 있나? 어느 수준까지 진행된 건가? 분석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태블릿을 건네줬습니다. 타카하시 심의관님, 이건 아직 공식 공유 전 자료입니다만 UAE 측이 한국방위사업청과 직접 실무 협의를 시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우디는 아직 탐색 단계이지만 특사를 서울에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사를 보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시장 조사나 정보 수집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사를 보내는 건 국가 차원의 의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가격 협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데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장 쪽 분석에 따르면 가격보다 다른 것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 기술 이전 범위, 현지 생산 참여율, 향후 공동 수출 가능 여부, 이런 항목들이 협상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치가야 주둔지 너머로 도쿄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능력을 원한다. 그 말이 천천히 머릿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 국가들은 미국에서 최신 무기를 사왔습니다. 돈은 있었으니까요. 석유로 번 돈으로 가장 비싸고 가장 강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춰야 한다. 구매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하려 한다. 그리고 그 전환의 파트너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 저는 쿠로다 고문에게 이 내용을 보고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빨리 나왔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다음 날 오전, 쿠로다 고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료를 건네자 쿠로다 고문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대충 훑어봤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자료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타카하시, 이건 그냥 소음이야. 소음이라니요? 중동 산유국들이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건 원래 그래. 이스라엘도 기웃거리고 프랑스도 기웃거리고 이제 한국도 기웃거리는 거지. 그렇다고 진짜 한국 전투기를 살 거라고 생각해? 쿠로다 고문이 의자에 깊이 몸을 묻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우디가 F-15를 몇 대 갖고 있는지 알아? 200대가 넘어. UAE는 F-16 블록 60을 주문해놨고 이미 미국 체계에 완전히 묶여있는 나라들이야. 정비 시스템, 훈련 체계, 미사일 호환성까지 전부 미국 규격이야. 거기서 갑자기 한국 전투기로 바꾼다고. 그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기 체계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교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인프라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해야 했습니다. 고문님, 중동 쪽이 원하는 건 기존 체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라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라인의 핵심은 현지 생산입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구조가 기존과 다릅니다. 쿠로다 고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뭐가 다른데?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상대 국가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기술을 이전받고 향후 제3국 수출까지 공동으로 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피식 웃었습니다. 기술을 퍼주겠다. 한국식 덤핑이군. 자살행위야. 기술을 퍼주는 순간 경쟁자를 키우는 건데 미국이 왜 기술 이전을 안 하는 줄 알아? 한 번 넘기면 통제할 수 없으니까. 한국은 그 기본도 모르고 눈앞의 계약에 눈이 먼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쿠로다 고문의 사무실을 나오며 문을 닫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쿠로다 고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나눠주는 건 위험합니다. 경쟁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려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자적으로 한국의 계약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GCAP 관련 보고서가 매일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영국과의 분담금, 재협상 준비도 제 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줄여서라도 한국 쪽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붉은 글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제안한 계약 구조의 세부 내용을 입수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정보 채널을 통해 들어온 자료를 펼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무기 수출은 이렇습니다. A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고 B 나라가 돈을 내고 산다. 계약서에 가격, 납기, 옵션이 적혀 있고 정비 계약이 별도로 붙는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 그게 전부입니다. 한국의 제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상대 국가가 개발 자금의 일부를 투자합니다. 단순히 완성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둘째, 투자 대가로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상대 국가의 기술자들이 직접 조립에 참여하고 핵심 기술 일부를 이전받습니다. 셋째, 이 기종이 제3국에 수출될 때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습니다.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넷째,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양쪽이 함께 운용하는 체계입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다. 동맹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쩍했습니다.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는 계약이 끝나면 끝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공급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만드는 관계는 다릅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생산 라인을 연결하고 수익 구조를 엮어놓으면 그 관계를 끊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는 설계. 저는 미국의 방산 수출 방식과 비교해봤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무기를 팝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소스코드, 핵심 부품 제조 기술, 업그레이드 권한. 전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사는 쪽은 쓸 수만 있지 만질 수는 없습니다. 수리하려면 미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구조 덕분에 미국은 항상 공급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는 쪽이 불편하다는 것.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불편함. 수리 하나 하려면 미국 측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외교 방향이 바뀌면 부품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함. 한국은 그 불편함을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간 미국에 종속되어 온 중동 국가들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하려 했는가? 솔직히 말하면 수출 자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자체 규제에 묶여서 수십 년간 무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원칙을 완화했지만 실적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호주의 잠수함을 제안했다가 프랑스에 밀려 탈락한 것이 마지막 큰 시도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백 문 수출하고 K2 전차를 나토 국가에 납품하고 FA-50 경전투기를 동남아와 동유럽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격차는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며칠 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KF-21 도입 검토 착수. 루마니아, 그리스도 한국 측의 비공식 접촉. 유럽이었습니다. 중동까지는 그래도 설명이 됐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도 꾸준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럽은 달랐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무기 체계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한국 전투기를 검토한다.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유럽 국가들이 움직이는지,
그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분석관이 가져온 보고서에 답이 있었습니다. F-35의 유지비였습니다. F-35는 세계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성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F-35 한 대를 1년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45억 원이었습니다. 50대를 운용하면 연간 2,250억 원. 그 비용이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정비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글로벌 정비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면 미국의 요청에서 승인받고 부품이 도착하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그 시간이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바로 옆에 러시아가 있었으니까요. 전투기를 빠르게 확보하고 직접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성능이 좋지만 너무 비쌌고 정비 자율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나타난 겁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이미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납기가 빨랐고 기술 이전 조건도 파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폴란드 기술자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KF-21까지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숫자를 하나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방산협력을 요청한 국가 수 32개국, 32개국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한 이후 실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국가는 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필리핀에 경계 레이더를 넘긴 것, 인도네시아에 순시성 관련 협의를 한 것, 그 수준이었습니다. 32대 0점, 그에 가까운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쿠로다 고문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수요일 오후 2시 브리핑실에 12명이 모였습니다. 쿠로다 고문은 평소처럼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야시가 그 옆자리에서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총액이 올해 약 2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55% 증가입니다. KF-21 관련 접촉 국가는 32개국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실질적 협상 단계에 진입한 국가가 최소 7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팔짱을 꼈습니다. 접촉이 곧 계약은 아닙니다. 32개국이 관심을 보였다고 해서 32개국이 다 사는 건 아니야. 과장하지 맙시다. 분석관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고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접촉이 곧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국가들 중 상당수는 기존에 미국 무기를 쓰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접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그널입니다.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야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타카하시 심의관님, 접촉 국가 수와 실제 계약 체결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32개국에 영업을 뛰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중에 실제로 계약까지 간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아직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하야시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야시의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KF-21의 정식 수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접촉과 협상은 진행 중이었지만 서명은 없었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야시가 맞아. 아직 한 건도 안 팔렸어. 그게 현실이야. 타카하시, 자네는 너무 한국에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 한국이 전투기를 좀 만들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 하야시의 그 말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나의 뉴스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분석관 2명이 허겁지겁 어딘가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출근한 후배가 자기 책상 앞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후배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영어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중동 핵심 동맹국과 KF-21 공동생산 협약 체결. 규모 약 18조 원.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기술 이전, 공동 수출 구조 포함.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8조 원. 한 건의 계약에 18조 원. 그리고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공동생산 협약이었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그 구조, 상대 국가를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그 설계가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세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중동 측이 약 5조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투입합니다. 대가로 현지의 KF-21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일부를 공유받습니다. 향후 이 기종이 제3국에 수출될 때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유지보수도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계약에는 미국의 중간 승인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KF-21의 핵심 기술이 한국 독자 기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엔진은 미국 지휘제였지만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AESA 레이더, 무장 통합 시스템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F2 시절 가장 답답해했던 것.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구조. 한국은 그 구조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기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었습니다. 자기 조건으로 파트너십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얼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금액, 조건, 일정, 과장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분석관이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금액 18조 원 확인. 공동생산 구조 확인. 기술 이전 범위 확인.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GCAP에 42조 엔을 쓰면서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18조 원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고 있고 한국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쿠로다 고문의 눈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타카하시. 네, 지금 뭘 하자는 건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의 사실을. 쿠로다 고문이 테이블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사실, 내가 말해줄까, 사실을. KF-21은 4.5세대야. 우리 GCAP는 6세대야. 스텔스, 무인기 통합, AI 전투관리. 차원이 다른 기술이야. 한국이 싸구려를 좀 팔았다고 우리가 흔들려. 그게 자네가 말하는 사실이야?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올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문님, 성능이 우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GCAP 완성되려면 최소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시장을 선점합니다. 시장을 선점한 쪽이 기준을 정합니다. 우리가 6세대를 완성했을 때 시장이 남아있을까요? 쿠로다 고문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하야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타카하시 심의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심의관님은 한국 편이십니까?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하야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32년 경력의 관료에게 충성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본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야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쿠로다 고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카하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일본은 절대로 한국처럼 기술을 퍼주지 않아.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한마디가 맴돌았습니다. 자존심으로 시장을 지킬 수 있을까? 18조 원 계약 뉴스가 퍼진 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린 파문 같았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가 한국과 계약했다는 소식. 방산업계에서는 큰 뉴스였지만 일반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졌습니다. 사흘 뒤 사우디가 한국과의 실무 협상을 공식화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KF-21 도입 검토가 아니라 사우디 비전 2030 군수 산업 분야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도네시아가 움직였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 한때 소극적이었던 인도네시아가 태도를 급격히 바꾼 것이었습니다. 분담금 협상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고 계약을 서두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동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인도네시아가 느끼는 압박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개발 참여 지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올수록 얻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이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쟁. 누가 먼저 한국과 파트너가 되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 한 나라가 움직이자 다른 나라가 반응하고 그 반응이 또 다른 나라를 자극하는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유럽 쪽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공식 검토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루마니아와 그리스도 한국 측에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미국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국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무기 수출 구조,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대신 기술 통제권을 유지하는 그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변화를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GCAP는 아직 설계 단계였습니다. 영국과의 분담금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도 비용 축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십조 엔을 쏟아붓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시장에서 돈을 벌고 동맹을 확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쿠로다 고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야시도 태블릿을 만지작거리지 않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GCAP 상황 보고부터 담당관이 일어섰습니다. 영국 측이 비용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일정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탈리아도 분담금 축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추정 총 비용은 42조 엔을 넘어 50조 엔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조 엔. 회의실이 흔들렸습니다. 42조도 충격이었는데 50조라니. 일본 연간 방위비 전체를 넘기는 금액이었습니다. 쿠로다 고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다렸다기보다는 피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고문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쿠로다 고문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의 KF-21은 9조 8천억 원으로 개발을 끝냈습니다. 일본 엔으로 약 1조 엔입니다. 그리고 이미 18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개발비의 2배를 첫 계약에서 회수한 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GCAP는 50조 엔을 쓰고도 언제 완성될지 모릅니다. 수출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1조 엔으로 만들어서 18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쿠로다 고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고, 한국처럼 기술을 뿌리자고, 수십 년간 쌓은 기술을 헐값에 넘기자고, 그게 자네의 결론이야.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후배 직원 몇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지키느라 시장을 잃으면 결국 기술을 발전시킬 돈도 없어집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누면서 시장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안고 있으면서 시장을 잃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숫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야시였습니다. 타카하시 심의관님. 저는 하야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한국 편이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하야시가 이번에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아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숫자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의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 겁니까? 기술을 나누면 결국 경쟁자가 생깁니다. 한국이 만든 파트너가 나중에 한국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비아냥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리스크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흐름을 잃기 때문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32개국의 관심을 한번 놓치면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속도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하야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쿠로다 고문 쪽에서 무게가 빠져나가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그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심이고 일본이 그 옆에 서고 한국은 그 아래에 있던 구도. 그 구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옆에 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글씨로 쓴 한 문장. 한국을 지켜봐라.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결정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수석 분석관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심의관님,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네받은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과의 차기 방산 협력 축소 결정, KF21 공동개발 사업 추가 참여 확약, 한국과 장기 방산 파트너십 체결 추진.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일본이 수년간 공을 들여온 나라였습니다. 잠수함 기술 협력, 해상 초계기 공동훈련, 방산 산업 교류.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가장 중요한 방산 파트너였습니다. 그 인도네시아가 일본 쪽 협력을 줄이고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동 계약이 성사된 이후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위기감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 지분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인도네시아가 얻을 수 있는 기술 이전 범위와 생산 참여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으면 끝난다. 그 계산이 인도네시아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일본에게 직격탄이었습니다. 1시간 뒤 긴급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쿠로다 고문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팔짱을 끼지 않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야시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태블릿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테이블 위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담당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GCAP 최신 비용 추정치가 올라왔습니다. 영국 측 재협상 요구와 기술 통합 지원을 반영할 경우 총 사업비가 50조 엔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분담 비율이 현행 유지될 경우 일본 단독 부담액은 약 22조 엔으로 추산됩니다. 22조 엔. 일본 혼자 떠안는 금액이 22조 엔.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관이 계속했습니다. 완성 예상 시점은 최소 8년 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양산은 불가능하고 수출 역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 그 8년 동안 한국은 얼마나 더 앞서갈 것인가. 이미 18조 원 규모의 첫 계약을 따냈고 사우디, 인도네시아, 폴란드가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8년 뒤에 GCAP 완성됐을 때
세계 방산 시장에 일본이 발을 디딜 자리가 남아 있을까? 저는 숫자를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9조 8천억 원, 엔화로 약 1조 엔을 투자해서 KF21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18조 원을 회수했고 추가 계약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2개국이 접촉했습니다. 우리는 50조 엔을 쓰고도 비행기 한 대 없습니다. 수출 실적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떠나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방산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방산 외교 전체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쿠로다 고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을 채운 침묵 속에서 하야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타카하시 심의관님. 네. 하야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며칠 전까지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의관님이 맞았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야시가 인정하다니. 쿠로다 고문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였던 하야시가. 쿠로다 고문이 하야시를 봤습니다. 눈빛에 배신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하야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문님, 저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데이터는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쿠로다 고문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뒤에 쿠로다 마사이코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수십 년간 회의실을 지배했던 그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을 겨우 내놓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자존심이었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지킨 것은 시장이었고, 쿠로다 고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치가야의 하늘이 흐릿했습니다. 자존심으로는 전투기를 만들 수 없어. 자존심으로는 동맹을 지킬 수 없어. 시장이 없으면 기술도 없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구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쿠로다 고문을 바라봤습니다. 32년 동안 이 조직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저를 봤습니다. 타카하시, 자네 아버지가 미쓰비시에 계셨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F2 개발에 참여하셨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알아. 같은 시기에 미쓰비시에 있었으니까. 타카하시 게니치 씨는 늘 말했지. 미국에 기대면 편하지만 편한 길은 결국 막다른 골목이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쿠로다 고문이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자네 아버지 말이 맞았어. 나도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편한 길을 선택한 거야. 미국 기술을 빌리면 빠르고 안전하고 책임을 덜 져도 됐으니까. 쿠로다 고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은 불편한 길을 갔어. 처음부터 자기 손으로 만들겠다고 했어. 세상이 비웃어도 멈추지 않았어. 그 결과가 지금이야. 우리는 편한 길을 택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회의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쿠로다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61세의 등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타카하시, 자네가 옳았어. 늦었지만 인정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쿠로다 고문도, 하야시도,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도 결국은 일본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서랍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을 지켜봐라.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아버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보셨던 겁니다. 미쓰비시 사무실에서 미국의 기술 통제 아래 답답해하면서도 옆에서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나라를 보셨던 겁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T-50을 만들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훈련기 하나 만들고 자랑하네. K9 자주포를 수출했을 때도 가격이 싸니까 팔리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KF-21 개발을 시작했을 때도 엔진도 못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비웃음이 쏟아져도 편견이 가로막아도
자기 손으로 만들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T50에서 FA50으로, FA50에서 KF21로 한 단계씩 기술을 쌓고 경험을 쌓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든 나라가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배우고 가장 끈질기게 버틴 나라가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방식은 혼자 최고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것, 최고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한국은 세계 방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퇴임을 앞두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32년의 경력을 통해 제가 목격한 것, 일본이 놓친 것, 한국이 이룬 것, 그 기록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수천 마지막 장을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붉은 글씨 아래에 제 글씨로.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투기 한 대 만들지 못한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32개국이 줄을 서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성 관료가 목격한 대한민국 방산의 충격적인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절부터 멈추지 않고 걸어온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